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제가 역사를 전혀 모르던 시간으로 치면 약 2년 반년 전 그쯤은 8월 15일이 이름 그대로 광복절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역사를 알게 되고는 이제 8월 15일이 되면 기쁜 광복절이라기보다는 안재홍 선생의 말, 해방은 8월 16일 하루뿐이었다 라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는 듯하고, 8.15는 곧 우리 민족의 분단일이라는, 오히려 광복이라는 어감이 주는 그 행복한 기분보다는 분단일이라는 비극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답니다. 과연 8.15에 즈음하여 우리의 광복 그리고 독립이란 결국 일본과 관계에서는 극일이 바로 곧 진정한 일로부터의 광복이 될 것일 터인데, 과연 극일이란 무엇일까? 제가 지금 녹음을 하려고 앉기 전에 페북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 오늘 날에 걸맞게 페북에서는 저의 그 역사를 알기 전 수준과 같은 광복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전히 감정에만 함몰되어 반일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친일을 타도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역사를 알기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일에 대한 생각도 개념이 좀 잡혔어요. 극일이 결국은 관건이고 핵심인데, 무엇이 극일이고 어떻게 하면 극일을 할 것인가? 저는 정확히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당연히 극복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100이면 100 다수는 그냥 입으로만 토착외군이, 반일이니 그런 말만을 외치고 있지요. 결코 그 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입만 외치는 이 공허한 외침, 조금 허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라도 공부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오늘의 분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4장 위장보수와 유사진보. 37. 정전협정과 한국전쟁의 특수성.
전쟁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지지부진하며 계속되었다. 개성에서 시작한 정전협정은 판문점으로 옮겨 진행되었다. 동부전선에서는 치열하게 땅 빼먹기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실 전선은 이미 38선 근방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미군과 중국군의 암묵적 합의 같은 것이었다. 양쪽 모두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터라 어느 쪽도 전선을 치고 올라가는 모험을 감행하지 못했다. 중국군은 미군의 화력과 공군력을 두려워했다. 미군은 중국군의 겨울 공세에 세 차례나 당한 패배를 기억하고 있었다. 두 나라는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손해를 보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명분을 찾는 일도 실익 못지않게 중요했다. 미군은 동부 지역에서 전선을 최대한 북상시키는 대신 개성 등의 서부 전선을 방기했다. 중국군도 금강 전선 이하로 밀고 내려가지 않을 때부터 이미 현상 유지의 방어 전략으로 바뀌어 있었다. 중국은 밀고 내려갈 의사도 없었을 뿐더러 보급에도 문제가 있었다. 휴전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전쟁 발발 1년에서 이틀이 모자라는 1951년 6월 23일 공식적으로 휴전을 제안했으며 중국과 조선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휴전을 반대한 것은 북의 맹동주의자 박헌영과 남의 이승만 정권과 선동적인 신문들 뿐이었다. 7월 8일 협상 절차 문제가 합의되고 이틀 뒤부터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다. 사실 전쟁은 1951년 7월에 종료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양측은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군의 폭격기들은 부단히 이북 상공에 출몰했다. 협상의 주도권을 북이 쥐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개성을 북에게 내준 미국은 협상 장소를 조금 아래로 내려 널문리에 있는 한식 음식점을 선택했다. 그들은 그 한식집을 널문리 가게라고 불렀다. 그리고 널문리 가게를 한문으로 바꿔 표기한 것이 판문점이었다. 동부전선에서는 소모적인 고지쟁탈전이 계속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백마고지 전투였다. 12번이나 주인이 교체된 이 고지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양쪽 합쳐 수천 명에 달했다. 민둥산 하나를 얻으려고 수천 명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 산에는 25만 발 이상의 폭탄이 터졌다. 미군 항공기의 출격 횟수만도 750차례를 넘었다. 백마는 원래 산이나 고지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대 이름과도 무관했다. 전투가 끝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된 그 산은 멀리서 바라보면 산 전체가 하얗게 변색되어 버려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백마고지 말고도 산봉우리들에 붙여진 이름들은 다양했다. 김일성 고지, 마오쩌둥 고지, 독수리 고지, 아이스크림 고지. 산봉우리 하나당 평균 700명 정도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정전협정은 끊임없이 불거지는 문제점들로 난항을 겪었다. 포로송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미국은 물리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을 심리적으로나마 승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포로 송환 문제를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방식이었다. 만약 인민군이나 중국군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일 뿐더러 전쟁에 개입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제안을 가장 난감하게 여긴 측은 중국이었다. 자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인민군은 7,900명이었는데 중국군은 훨씬 더 많은 14,700명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전에 파견된 중국군 중 많은 수가 중국 공산주의 혁명 전 장개석의 국민당군 소속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 본토보다는 대만으로 가기를 원했다. 세계 어느 전쟁도 몇 개월 간격으로 상대 영토의 90% 이상을 번갈아서 점령하고 통치한 경우는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보니 전쟁을 치르며 양측은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모병했다. 이렇게 되자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가족이 양산되었으며 전쟁이 끝나고도 부대 소속국이 아닌 고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38. 3년 전쟁. 누가 이기고 누가 졌나.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 소련의 권력층에서는 대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이지만 한국전의 조속한 종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자 대한민국의 이승만만 유일하게 휴전에 반대하는 꼴이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설득했고 이승만은 휴전의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우여곡절의 2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은 서로 인사 한마디 교환하지 않은 채 협정 조인석에 앉았다. 그로부터 불과 12분 후 서명을 마친 해리슨은 헬기를 타고 문산리로 향했으며 남일은 지프를 타고 개성 방향으로 갔다. 이로써 3년 1개월간의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참전국 서명에서 이승만만 끝내 정전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종전 후 전쟁 당사국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 모두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권은 북한의 불법 남침과 적화 야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 정권은 미제와 이승만 도당의 침략을 막아내고 사회주의 조국을 성공적으로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 정권은 한반도 전체를 수중에 넣어 중국에 대한 전초 기지를 세우려는 미국의 음모를 분쇄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청사진 없이 북진을 추진한 메가더의 전략적 부재에 대해서는 실패를 인정했지만 포로 송환 과정에서 명분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상의 누구도 이들 네 나라 중 어느 하나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의 백성들이 입은 피해는 가장 처절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는 60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다. 남북한 백성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패자였다. 하지만 승자는 가까운 곳에 따로 있었다. 가장 확실한 승자는 전쟁 후 남과 북에서 각각 장기 집권의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된 이승만과 김일성이었다. 그리고 전쟁 덕분에 군 속에서 현역으로 복귀한 박정희가 있었다. 전쟁의 성패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 일본만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전쟁이었다. 일본은 막대한 전쟁 특수를 챙겼으며 자위대 출범과 재무장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른바 방휼지쟁, 어부지리, 조개와 황새가 싸우며 어부만 이득을 봄을 엄청나게 챙겼다. 39. 1956년 조봉암 죽이기와 2008년 민노당 분당 사태. 1945년부터 1953년에 이르는 신생국가 형성 시대에
한국 사회는 격렬한 좌우 갈등과 대립, 그 극한적 형태로서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거치면서 반공규율 사회와 피난 사회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냉전 분당 반공 체제와 반공규율 사회라는 역사적 구조적 조건은 국가폭력과 우익 독점 정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핵심 기제로서 오랫동안 한국의 정당 정치와 사회운동의 전선에 질곡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형성을 억압하여 금단과 배제의 정치를 주조해냈으며 정치 발전의 대전제인 사상적 개방성과 이념적 포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채 우익 보수 독점의 정당 체제를 고착시켜버렸다. 오유석 외저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17에서 18조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가 개화하는 데에는 분단체제와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이 빚어낸 상황적 한계가 너무도 명백하다는 이 논문의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정당은 언제나 금당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한국의 우익 세력은 진보가 세력면에서 미미할 때는 그리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문제는 진보 세력이 커질 때 불거진다. 그렇기에 우리가 2012년 이후 전개된 통합진보당 주기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언제나 금당과 배제의 표적이 되어온 진보정당의 역사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진보정당은 조봉암의 진보당이었다. 그런데 진보당에는 조봉암 외에도 서상일, 장건상, 윤길중, 신도성 등 이념과 대북관이 조금씩 다른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것은 조봉암이 진보정당의 대중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봉암은 평화통일과 피해대중구제를 표방한 민족적 사회주의자였다. 여기서 피해대중이라 함은 4.3 항쟁과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내전으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민중을 뜻한다. 조봉암은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 그는 예상을 깨고 놀라울 정도로 약진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 신익희가 급사하는 변수가 작용한 점이 컸다. 하지만 조봉암이 얻은 216만 표는 이승만과 우익 집단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당시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는 185만의 무효표로 나타났고 이승만은 504만 표를 얻어 당선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자행된 부정선거를 감안해 볼 때 조봉암의 성취는 대단한 것이었다. 게다가 조봉암은 진보진영 부통령 후보 박지추를 사퇴쾌함으로써 민주당 후보 장면이 이승만의 러닝메이트 이기붕을 이기고 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는 정치력을 과시하기까지 했다. 누가 보아도 조봉암 세력은 유력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야 마땅했다. 마침 8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조봉암은 여세를 몰아 통합진보정당을 결당하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진한, 서상일, 장건상 등의 동료 진보 정치인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민주혁신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봉암의 이념이 너무 강하다, 북과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난데없이 조봉암더러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정작 서상일 등이 내세운 혁신과 대중화라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당시 야당과 언론은 거의 조봉암 편을 들지 않았다. 야당 핵심 세력이었던 김준현, 조병옥 등은 드러내놓고 조봉암을 견제했다.
노조 출신 노동당 전진하는 조봉암을 용공으로 모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부터 조봉암에 대한 악성 루머가 난무했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는 데 급급했다. 조봉암 집단에는 여러 차례 무서운 테러가 자행되었다. 이후 조봉암이 간첩죄로 몰려 사형을 당한 비극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첫 번째 진보 죽이기는 이토록 비극적으로 종료된다. 두 번째로 2008년의 민노당 분당 사태를 회고해보자. 조봉암 사태는 대선 직후 지방선거 직전에 발생했고 2008년 민노당 분당 사태는 대선 직후 총선 직전에 빚어진 점은 과연 우연의 소산일는지를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노당은 2004년 총선에서 정당 투표 비례제가 채택되어 10개 의석 획득의 계가를 올렸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세력이 갑자기 커진 것이다. 3년 후 2007년 대선 당내 경선에서 당권파는 권영기를, 비당권파는 심상정을 내세운다. 당시 비당권파가 내건 구호는 혁신과 대중화였다. 하지만 비당권파의 심상정은 경선에서 당권파의 권영길에게 분노를 삼킨다. 문제는 대선 직후에 불거진다. 권영길이 3.1%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이전 2002년 대선에서 얻은 3.89%보다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 휘몰아친 보수 열풍과 진보를 표방한 문국현 5.8% 득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것은 그리 심한 패배라고는 단정할 수 없었다. 혹자는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10% 이상의 정당 투표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을 곧 진보정당의 지지율로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대선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투표가 행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 민노당 지지자의 64%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아무튼 대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권파에 대한 공격이 개시되었다. 여기에 홍세화, 진중권, 손호철 등의 진보 표방 지식인이 가세했으며 여론 역시 그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 홍세화는 당권파를 광신도 사교 집단이라고 증오했으며 진중권은 기생충과 숙주라는 저주적 표현을 퍼부으며 종북몰이에 앞장섰다. 희극적인 것은 당시 민노당원이었던 홍세화는 이미 대선 한 달 전부터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문국현 지지 발언을 해놓고는 자기 당의 대선 패배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진중권은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비당권파 김종철을 발이 닳도록 지원하고는 득표율이 3.0%에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 했다. 그들의 요구대로 심상정 비대위가 결성되었다. 그들이 당권파에게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북핵 실험에 반대 표명할 것. 둘째, 1심회 관련자를 제명할 것. 셋째, 심상정 비대위에 자기 총선 지휘 권한, 비례대표 후보 선발 포함을 줄 것 등이었다. 당연히 앞의 조건 두 가지는 종북몰이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한 성격의 것이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비상대책의 혁신안 중 1심의 사건 관련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당시 제명안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고 민주노동당 분당의 기폭제가 됐다. 당원 투표에서 1심의 관련자 제명안이 부결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것은 민노당의 강령이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제명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 된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1심의 제명안 부결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 결과였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당권파더러 비민주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을 떠난다. 만약 이때 심상정 비대위에 자기 총선 지휘 권한, 다시 말해 비례대표 후보 선발 권한을 다 주었다면 과연 그들이 당을 떠났겠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닐 터이다.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희극적으로 당을 떠났고 그 결과도 여지없이 희극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만든 진보신당은 단 한 석의 지역구 당선자도 못 냈을 뿐 아니라 정당 투표에서도 3% 미만을 기록, 개표날 밤이 새도록 단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내지 못했다. 적나라한 유사진보의 모습이네요. 우리 사회는 개인이건 집단이건 자기 모습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모순에 빠지는 거겠죠. 즉, 자기 성찰을 너무 안 하고들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두워졌네요. 여러분, 내일도 휴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